네, 다 책 넣어주시고 답안지, 겉표지, 테두리 상위 여백에 꼭 써야 하는 요 양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한 40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문제 푸시는 거 아니고 A기업, B기업 이거 푸시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문제 A, B기업 요거 푸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순환을 같이 공부하게 된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은 짧은 방학 기간을 여러분들이 거치셨는데 공부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고 오늘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감정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시면서 아니 이 기본적인 문제를 내가 이렇게 못 쓰나? 완성을 못 하나? 그리고 알고 있는 거는 100인데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100이 아닐 수 있는데 우선은 내가 표현한 게 60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순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 뭘 목표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지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되는데 강의 진도표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자, 오늘 우리가 1편부터 4편 그리고 이슈 관리 1장부터 5장까지 다 공부는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고 공부는 예습형으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똑같아요.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진득하게 오래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회독을 시켜야 돼요. 분명히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회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범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첫 번째 줄에 2기 때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주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스토리텔링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는 안 되지만 한 70%, 80% 정도는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의고사를 풀어봤으니까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자, 이 주제가 이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점수대로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점수대를 명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25점이라면 또는 35점이라면 또는 50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면서 목차랑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짚어보는 연습 이렇게 하시고 요걸 샘플 삼으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기 때는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좀 의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6회 이상, 9회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9회 중에 6회 이상 나는 답안지를 냈다라고 하는 분들께 나중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격자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6회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도 사실 뭘 봐야 이분의 지금 문제는 이거다. 이거는 좀 수정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멘토링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6회 이상 제출을 하셔야 그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기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성력이에요. 구성력. 그래서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우면 되죠. 외우면 되는데 똑같이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치하는 능력,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어떻게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체의 틀로 재구성하는 거, 이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이거 나는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하지만 해설지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료 중에 그 맨 마지막 자료가 인사노무관리 2기 모의고사 수정 보완사항이라고 조금 예쁘게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분명히 아쉬웠던 거, 이거 있습니다. 물론 첨삭자들이 적어줘요. 신랄하게, 기분 나쁘게 적어줍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 문제점은 가장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1회차잖아요. 나는 이게 부족했다. 뭐 예를 들면 분량이 요즘에 이제 분설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분량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개념을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사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징을 잘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기법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법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특징이 없고 그냥 기법만 나열하거나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뭔지는 아는데 특징을 내가 뽑아내서 기법으로 연결을 시켰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제 부족한 부분, 물론 이제 많지만 3개만 적읍시다. 그래서 3개씩 이렇게 적고, 이게 이제 보완이 되면, 그리고 보완이 다 안 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 왜 그렇게 저한테 막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합격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때 되게 늦게 막 불 붙더니 열심히 하더니 붙었네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달려보시고, 그리고 요 오늘 이제 보시는 그 자료 중에 이순환 인사노무관리 수험방법론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다 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여기 밑줄 제가 그어놨죠. 구성력을 강조를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재배치, 재구조화해서 보기 좋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칠판 보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 원천 지식이 있어요. 원천 지식이 있는데 점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문제를 보고 무엇을 묻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 50점짜리가 2문제로 나왔을 때 30, 20이냐, 아니면은 20, 30이냐, 아니면 15, 35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축과 팽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실 25점짜리는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이제 담백하게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고, 50점짜리는 팽창을 시키시기도 하셔야 돼요. 조금 알고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책에 한 단락으로 나와 있어도 이것을 약간 분설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많이 알고 있지만 좀 억누르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잘 하게 되면 구성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시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전략 부수는 날입니다. 전략을 이제 오늘 끝내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우선은 50점짜리입니다. 총 50점짜리고 배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5,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물음 1-1에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요하면 안 되고 개념 정도를 15점이면 한 2페이지 정도, 그죠? 2페이지 정도에 담백하게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물음 2번에 보시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기능별로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35점 정도면 한 6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이제 가늠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는 분설 문제로 나오고 충분히 사례 문제, 요 정도 사례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기업, B 기업 이게 뭔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펜을 들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생활용품을 일상 생활용품이죠. 그렇죠? 이것을 대량 공급, 대량 생산한다. 그래서 경쟁적인 가격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원가 전략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부의 효율성은 경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제 극대화하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원가를 낮추는 이런 방식이 바로 A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가 전략이고 B기업은 핸드폰을 고품질 혁신적 디자인을 통해서 브랜드 로열티,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가장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마이클 유진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인용하여 A, B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설명하시오. 자, 마이클 유진 포터는 특히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일즈 스노우의 전략을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여기서 이미 이제 감점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시고 그리고 미리 배제시키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저원가, 차별화,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시를 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A, B가 명확하죠.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명확한데 그냥 이것만 딱 짚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사실 집중화 전략도 있는데 여기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에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2번 물음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쓸 때는 그냥 막 썼는데 나중에 해설지 확인하고 뜨악 하고 이제 놀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2번인데 자, 기능별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왜 없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평가를 쓰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평가를 그냥 어거지로 쓰는 게 좋은 것인가? 또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평가를 쓰는 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묻는 교수님이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의 편제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평가가 빠져 있어요. 동일한 위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개발, 즉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 조건으로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평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자, 개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 안 물어봤으니까 난 쿨하게 뺀다.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확보, 개발 안에 평가 관리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서술을 해준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 함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거지 확개평 보유이 나는 외웠으니까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해설지 보면서 한번 같이 좀 그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문이라고 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결국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아우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1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전략 경영 과정과 연계가 되고 한마디로 전체 사업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가 연계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사 기능들끼리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수직, 수평적인 투 디멘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그 적합성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고 라이트와 맥마한이 주장을 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한번 잘 보세요. 2번이 바로 모형에 나와 있는 게 챈들러 모형입니다. 챈들러 모형.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간소화해 보면 뭐냐면 그 모형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 전략 그리고 조직 구조가 잘 맞을 때 정합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조직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챈들러 모형입니다. 그래서 챈들러 모형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사실 이제 경영 조직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지금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환경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그 전략에서 그리고 또 조직 구조와 방식이 잘 핏이 맞으면 결국 성과가 난다. 이게 이제 바로 챈들러 모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이클 유진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 나왔을 때 이 서론을 쓰는 것과 마일즈 스노우의 경쟁 전략이 나왔을 때 쓰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것, 특히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50점짜리일 때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바로 패스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한번 보세요. 로마자 2번에서도 자 1페이지, 2페이지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판별을 하세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중요할까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페이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본원적 경쟁 전략의 개념이 뭐죠? 이거 대부분 제가 설명 제대로 못하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산업 내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다더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본원적 경쟁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전략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형이 있다. 이게 본원적 경쟁 전략. 자, 그리고 많이 이제 전략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저원가, 그 다음에 차별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저원가 차별화가 무엇인지는 책이랑 동일하지만 자, 다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저원가 전략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사례의 A 기업에서 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알아요. 교수님이 알죠.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자, A 기업이 어떤 점에서 어떤 전략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마트 또는 이제 노브랜드 상품,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전략과 유사하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서 결국 가격 중심 정책을 구사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구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B 기업의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아이폰과 같이 혁신 기업들이 활용하는 전략으로 자, 로열티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이 높지만 자, 비싼 가격에도 이제 불구하고 독특한 특성을 제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경쟁 전략을 결정짓는 요소를 우리가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이고 경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목표 시
시장의 범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넓게 볼 거냐 아니면은 특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중화 전략은 있지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이건 사실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특정한 지역이나 고객에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문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서술을 해주시면 분명 한 2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자, 1-2문에서 요 부분도 이제 잘 보세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모형 우리가 책에서 여러 번 봤는데 도대체 언제 활용하느냐? 자,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 상당 부분을 물어볼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취지로 여기 이제 개요에 서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 또는 이제 분량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단축 버전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슈 관리의 저성과자 인적자원 관리 파트 보시면은 요 단축 버전 나와 있어요. 요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구를 한번 보시면 기업은 개방 시스템으로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그리고 비전, 전략의 영향을 받아서 확계평 보유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확보는 이렇게, 개발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 어떤 컨셉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확보가 이렇게 되고 확보가 이렇게 되니까 개발이 이렇게 되고 개발도 사실은 또 보니까 평가를 전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A기업, B기업의 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 한번 보시면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은 특징이에요. 컨셉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확보관리, 그리고 3번이 개발관리, 그리고 자, 평가관리 안 물어봤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 3번에 쌍가루 1번을 보시면 개발관리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평가관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냥 밀어 넣는다. 확계평 보유위. 당신이 무엇을 묻는지 간에 나는 그냥 확계평 보유위로 한다라고 하기보다 이게 사실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관리 안에 우선 평가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자 2번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1번을 여러분들이 다 깔아주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컨셉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생산량, 산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저비용 그리고 유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화, 획일화 시킨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확보 관리에 있어서 메이크냐 바이냐 항상 이거 베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냐면 자, 윌리엄슨이 얘기한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은 뭐죠? 자, 기업의 형태는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메이크, 바이 이 중에 하나를 베타적으로 설정을 하기보다는 둘 다 최적 믹스를 활용을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가 틀렸다, 바이가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가르쳐 봤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논리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그냥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최적 믹스를 활용한다.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는 더 납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게 확보 관리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와 바이의 최적 믹스로 인건비를 최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관리 여기 이제 마찬가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발 관리의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자, 평가 관리가 필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평가 관리를 먼저 해야 뭘 할 수 있다? 구성원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조직 전체와 목표와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평가 관리를 설명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적인 갈등이 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단의 6번째 줄 보시면 바스와 같은 행동평가 시스템 이걸 이제 보시고 바스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바스, MBO 다 가능합니다. 다만 논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때문에 바스를 쓴다는 것인지 또는 뭐 때문에 MBO를 쓴다는 것인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왜 바스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밑에서 3번째 줄 마지막 부분 보시면 기업에서 제시한 지시사항과 이상적인 행동을 규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표준화, 획일화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 획일화된 이상적인 행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MBO도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 지향적인 계량적 평가를 통해서 단가,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그 답안지에 점수가 깎여 있다면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그냥 MBO를 쓴다. 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 가시적인 계량적인 측정 지표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BO를 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관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교육훈련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훈련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경험을 시키게 되면 경험을 축적시키게 되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저렴하게 생산을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보다는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번째 줄에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상관리는 이제 차등성과급제를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뭔지는 대강 알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알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3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임금 격차가 큰 임금 체계. 우선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조금 임금을 낮게 주지만 계속 낮게 주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숙련도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기부여, 사기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차등성과급제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자, 참여를 보장을 하지만 광범위한 참여보다는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 제한적인 참여만 우리가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면 차별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 자, 차별화 전략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교수님도 아마 저원가 전략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지금 읽어봤다면 그 다음에 그 어떤 목차도 동일할 것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저원가 그리고 차별화 전략에 따른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확보관리라고 쓰시고 오히려 세부 목차로 저원가 전략 그리고 차별화 전략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 아까 자 배치되는 내용을 약간 이제 두각되게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자, 2번째 줄 한번 보세요. 뛰어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보다는 이제 장기간 동안 뛰어난 이제 협동을 통해서 아이디어 창출, 제고에 힘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그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가 단기간에 배양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장기간 동안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 모호성에 대한 관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4번째 줄에 일정 정도의 모호성에 대한 관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의 성향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보관리 아까는 어떻게 했었죠? 메이크와 바이의 최적 믹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써서라도 부가가치를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메이크는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를 쓴다면 논리를 뭘 구설할 수 있을까요? 자, 제이바니가 얘기를 했었던 브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핵심 역량은 외부에서 쉽게 우리가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핵심 역량 측면에서 오랫동안 육성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메이크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바니가 얘기를 하기로 자, 메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 이유는 자, 그런 핵심 역량은 외부 노동 시장에서 쉽게 사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입니다. 개발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MBO를 썼죠. 그렇죠? 근데 MBO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MBO를 썼는지를 설명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쌍가루 1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은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별 다각화를 통해서 제품별로 이제 부문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부가 정말 성공했는지 망했는지를 계속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고 결과 평가를 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 또는 이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MB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지 정말 이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협동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의 협동.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팀 단위의 개발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깔아준 컨셉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막대한 그 지속적인 교육훈련 투자 물론 중요하지만 팀 단위의 개발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팀워크 트레이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팀빌딩이나 팀워크 트레이닝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좋아하는 액션 러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액션 러닝 왜죠? 자, 소규모 집단 그룹에서 서로의 어떤 그 질이 성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을 해볼 수 있고 경영상 실제 문제를 적용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러닝 여기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상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선도 전략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선도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뭐가 좋다라고 나와 있죠? 구성원의 유인 그리고 유지가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얘기했죠? 밀코비치와 뉴먼의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데리고 올 때 바로 선도 전략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참여인데 아까 이제 제한적 범위가 아니라 광범위한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심리적 계약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자, 넓은 범위에서 제약 없는 참여 이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핵심 인재들은 규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유연화 요거 이제 여기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그래서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 적극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정렬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적합성이잖아요. 그렇죠? 적합성, 균형,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본원적 경쟁 전략이 인적 자원 관리와 핏이 맞을 때, 즉 적합성, 정렬, 조화,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조직의 유효성, 즉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루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일즈와 스노우의 경쟁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이 나와도 똑같이 이걸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사실 우리가 뭐 활용할 수 있죠? 스팟 현상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컨설팅 받고 뭘 해도 어떻게 된다? 캐비넷 위에 결국 그냥 보관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 역량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 누가? 인사관리자가 이제 조직
조직 역량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백업이 필요하다. 스팟 현상을 조심하자, 유의하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마이클 유진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너무 이제 그 메모라지는 마시고 요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구나. 크게 목차를 보세요. 크게 목차를 보시고 그렇다면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보충 문제 있을 겁니다. 보충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자, 보충 문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일즈 스노우의 전략 유형인 방어형, 공격형, 분석형을 설명을 하고 각 유형에 따른 충원 성과평가 보상 방법을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019년 경영지도사 시험에 약술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술로 나온 대신에 지금처럼 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뭐만 물었죠? 충원, 그리고 성과평가, 그리고 보상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딱 3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면 이게 사실 25점일 수 있지만 5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처럼 자, 서론에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그리고 챈들러 모형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되뇌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는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을 담백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형, 공격형, 분석형 설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일 이제 그 다음 분설형으로 나오면 목차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 전략 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라고 묻는다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꾀가 생기냐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략 봤더니 방어형은 뭔가 이제 저원가랑 똑같고 그 다음에 공격형은 차별화랑 똑같으니까 공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냥 그걸로 쫙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맥락이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짚어보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목차 키워드 노트에 82페이지, 94페이지에 요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략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2편이랑 3편에서 우리가 전략 공부하잖아요. 이거 어떤 표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키워드는 82페이지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지금 충원, 성과평가, 보상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충원은 확보관리예요. 그렇죠? 스태핑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 확보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원관리가 결국 확보관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채운다는 거잖아요. 채워서 획득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확보관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개념을 만일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확보관리 개념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과, 업적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관리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뭐를 물어본 거냐면 충원, 선발 배치, 그리고 인사평가, 보상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격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제가 항상 개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격형 전략은 뭐죠? 신신, 이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신신 또는 새 이렇게 해서 신시장에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신규 사업부를 설립을 한 다음에 빠르게 침투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공격형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징을 깔아주시면 돼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자, 침투를 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비밀리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은 어떻게 한다? 만천하에 우리 신제품 그리고 신시장에 출시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영입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영입 외운다. 이게 아니라 영입을 왜 해야 된다고요?
아무래도 공격형에서는 지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한다면 경쟁 업체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디자인이든 아니면은 뭐 AS라든지 아니면 기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뻔한 어떤 가격 경쟁보다는 아무래도 고급화 전략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입을 해온다. 핵심 인재, 우수 인재를 영입을 해오는 전략을 쓰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화살표 이렇게 해둔 게 영입을 하게 될 때 뭘 고려해야 되죠? 자, 임금 많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보상 많이 줘야 이제 최대한 유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적 경쟁성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외부 공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종 유사 업체보다는 많이 줘야 영입이 용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고정급을 계속 많이 주기보다는 변동급의 비중을 크게 해서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만일 성공하게 되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인사평가는 항상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부를 자,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자, 바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해보고 접어 이럴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는 최소한 1년, 2년, 3년 기다려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지향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지향 평가를 한다 이게 아니라 신규 사업부가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인 평가, 장기 평가를 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형입니다. 방어형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자, 종전 시장에 종전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공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경제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우선 싼 가격에 데리고 와서 방어형 같은 경우에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핵심 인재를 돈 많이 줘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고 인프라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싼 가격으로 인력을 충원을 하는 대신에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숙련도를 배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전략을 쓰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육성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지만 나중에 계속 이제 경험을 축적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크 전략을 쓰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육성 밑에 화살표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내부 공정성, 즉 내적 공정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방어형은 기득권이고 이미 잘 팔리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는 대신에 동기부여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적 공정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배분을 잘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된다? 숙련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공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동기부여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인프라,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 1주 동안의 어떤 그 생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달은 어떠한지 분기별, 반기별 다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지향적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사실 2019년이면 얼마 된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그 마이클 유진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풀어봤지만 마일즈 스노우의 경쟁 전략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된다? 아, 요런 식으로 한번 표를 짜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메이크다, 바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자, 뭐 때문에 메이크다, 뭐 때문에 바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논리만 맞으면 돼요. 방어형 같은 경우에 꼭 메이크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결국 방어형은 지금 최대한 잘 팔리고 있고 기득권이고 인프라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와 바이의 최적 믹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혼합이 되어 있는 병렬형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 공격형이랑 방어형만 봐도 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설을 쓰고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분석형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믹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뭘 느끼실 수 있냐면 뭐가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에서 컨셉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컨셉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논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자, 개념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자,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의 인사 기능별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평가까지 넣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선은, 자, 20점, 30점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에, 뭐, 배점은 우리가 배점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되니까 한 3페이지, 그리고 뭐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되, 자, 우선은 여기에서 3-2번에서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모형을 언급을 해주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넘어가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책에서는 어디 나와 있냐면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차 키워드 노트 62페이지 한번 보시고 전략 노트 보시는 분들도 어디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1편에 있습니다. 1편에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이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예 워딩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7페이지 해설지 한번 같이 보세요. 7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멋부렸어요. 약간 이제 그 서론 보시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해서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시간의 신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있고, 자, 카이로스가 있는데, 물리적 시간의 신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고, 심리적인 상대적 시간의 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은유하는 거냐면, 제조업이 바로 크로노스, 그리고 서비스업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걸 이제 은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물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이고 상대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은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냐. 자, 서론에서 2번 한번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의 제도적 차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환경적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조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 형태나 조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제도적 차원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과 차이점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은 다 그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형성이냐, 유형성이냐, 그리고 재고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어떤 이제 자본 중심이냐, 아니면은 다른 것 중심이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원래는 1기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 화면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 제도 마찬가지 컨셉을 잡아 주시되, 제조는 뭐죠? 형태나 색깔을 가공해서 다른 어떤 그 물건, 유형성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성이 있고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성의 이제 지식
집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 게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자, 워딩으로 어떻게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바로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자, 로마자 1번에 아까 뭐 있었죠?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모형, 그쵸? 그래서,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를 다 이렇게 논하는 경우에는 간략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서 뭐가 핵심이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확보는 make, buy,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확보 관리 이렇게 했다면 또 다시 개발 관리 영향을 받고, 개발 관리도 평가 관리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이번에 제조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한번 보시면, 자, 확보 관리입니다. 확보 관리는 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성이 있는데, 특히 제조기업에서는 뭐를 활용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줄 한번 보세요. 기업의 생산 활동은 경제적인 거래 연속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제조기업에서는 결국 인건비 단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메이크냐 바이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게 가장 좋다고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메이크 바이의 최적 믹스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메이크와 바이 방식 중에 가장 저렴한 방향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이다. 약간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꼭 무조건 메이크다, 무조건 바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믹스도 가능하고 가장 이제 저렴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입니다. 제조기업의 개발 관리는 사실 뭐랑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오버랩이 되냐면 저원가 전략이랑 이제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색깔이나 형태를 가공해서 그거를 이제 유용성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관리에서도 마찬가지 교육보다는 훈련, 그렇죠? 반복적인 경험을 축적을 해주는 트레이닝, 즉 훈련이 중심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게 OJT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실습장 훈련 같은 것들 여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자, 속으로 30점이면 이 30점을 거의 이제 5페이지 안에 지금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쓸 수 있느냐?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 답안지를 쓰시면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완성 못하겠다라고 하면, 자, 합해서 쓸 것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가와 보상 관리는 결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보상 관리 또는 여기에서는 유지 관리, 이직 관리를 묻지 않았는데 유지, 이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잘 보유하지 않으면 결국 이탈하기 때문에 만일 시간이 없으면 유지, 이직 관리를 물었을 경우에 합쳐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 보상 한번 보시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평가 관리로 MBO를 쓴다. 납득이 되죠. 그렇죠? 그냥 MB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원가 전략 좀 달랐었잖아요. 이상적인 행동을 규정을 해두고 그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밭을 쓴다. 이것도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급여 측면에서는 기술급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원가 전략 아까 뭘 공부를 했었죠? 차등성과급제 쓴다. 당연히 여기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 기술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와 뎁스, 한마디로 그 수준, 깊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급을 쓰는 것도 하나의 그 적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지 관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산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재에서 특히 여러분들 뭐 공부를 했었죠? 강도율이나 재해율이나 천인율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도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가시성, 지식, 정보, 아이디어, 노하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비스 기업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냐면 고객이랑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빅5 모델, 성격 모델을 활용을 해서 외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세 번째 줄에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견디는 내성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5 모델 또는 MBTI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관리입니다. 자,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쓸 수 있는 게 지식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소멸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2x2 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식 경영의 이제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얘기를 했었던 SECI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만히 정태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지에서 암묵지,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계속 나선형적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이걸 책자로 펴낸다든지 아니면 책자나 매뉴얼을 다시 노하우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지식 이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표현한 게 2번의 개발 관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보상 관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가시성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평가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술급. 하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식, 노하우, 아이디어 이게 이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급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역량급도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서 이제 잘 보세요. 뭔가 이제 고객을 만난다. 인간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스피로버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로버 이펙트가 바로 나중에 이제 FFM 또는 이제 가정 친화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어떤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행동이 들게 되면 다른 분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한 분야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감정, 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로버 관점에 따라서 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다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는 산업의 구조적인 환경 측면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녹인 게 바로 맨 마지막에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관리자의 제안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전통적인 제조기업보다는 어디로? 바로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좀 더 많이 구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인사관리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인사관리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인트로, 아우트로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자, 초수, 중수, 고수가 있습니다. 자, 초수 한마디로 동차생은 우선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지금 그 좀 비교가 되고 쫄리는 것 같냐면 인트로가 뭔가 남들보다 멋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멋있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사실 동차생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사실 안 써도 될 거. 그래서 서론에 뭐 예를 들면 바니 우선 깝니다. 바니에 브린 프레임워크 한번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뭔가 멋있는 거 뭐가 있을까?
모르니까 이제 생각을 해서 깔아주는데 이건 동차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수입니다. 중수는 뭐 꼭 이제 공부 구력이랑 똑같이 비례하진 않는데 유예라고 봅시다. 유예는 내가 작년에 이러다 망했지 라는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론에는 그렇게 힘을 주지는 않는데 본론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최대한 좀 구체적인 제도나 기법을 얘기를 해주시되 뭐 때문에 그런 제도나 기법이나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는 뭐냐면 정말 서론이랑 그 결론을 보면 인정사정 없이 담백해요. 그러니까 뭐 쓸말 안 쓸말 딱 구분해가지고 정말 담백하게 쓰고 본론을 뚱뚱하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제 100% 중에 90% 이상이 본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볼거리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서론이나 그다음에 아우트로 여기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본론입니다. 우선은 본론이 돼도 나는 시간이 남아서 미칠 것만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자, 이것만으로 당연히 우리가 전략을 뿌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제 그 취지가 뭐냐면 학계평 보유의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계평 보유를 우선은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그 주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우선 자, 전략은 아직 미기출이잖아요. 그렇죠? 전략 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요거는 인접 시험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쓰지 마시고 학계평 보유이에 기법도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마세요. 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법을 막 3가지 MBO, 바스 뭐 다 쓴다, 액션러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개를 제시를 하시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기법의 그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조나 사실 오늘 이제 공부를 했었던 제조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약간 어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인적자원 관리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전략 유형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식 인적자원 관리랑 그다음에 일본식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자,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식 인적자원 관리 성과주의 그리고 일본식 인적자원 관리 즉 연공주의 방식의 인적자원 관리의 그 차이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늘 다 다뤄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계평 보유의 문제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결국은 전략 유형 그 다음에 어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2가지 그리고 정말 문화적인 차이, 속성, 특성이 다른 미국, 일본식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문제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책 통해서 정리를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